자,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그 FAT 1급에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나 또 유형자산의 투자 후 아니죠 취득 후 지출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또 감가상각 이런 정도였다면 우리 TAT 2급에서는 그보다 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 외에도 우리가 그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거,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장부금액을 우리가 따져볼 때 앞 시간에서 우리가 장부금액을 얘기할 때 그동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만 빼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손상차손의 데이터가 주어지니까 손상차손 누계액도 같이 빼주시면 된다. 손상차손 누계액도.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 모형이 있었죠. 그래서 재평가 모형인 경우에 재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재평가 손실로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해가지고 그것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요 끝에 이렇게 하나씩 한쪽 아래씩 붙어 있는 것은 과거에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손익에 반영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이론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끝날 무렵에 마지막으로 했던 했던 정부보조금의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따로 저 인쇄까지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무형자산으로 이제 오늘 설명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이란 무엇이냐?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설명이 굉장히 긴데요. 이 안에 무형자산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풀이해서 보면은 우리가 무형자산은 이 물리적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물리적 형체가 없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게 자산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우리 유형자산하고 좀 다르게 추가적인 그 확인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별 가능하냐, 통제하고 있느냐,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게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처럼 우리가 물리적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그 무형자산이 어떻게 귀속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독립적으로 그 무형자산이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무형자산이 독립적이어야만이 다른 자산의 희생 없이 그 자산만을 임대해 줄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고 분배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식별 가능한 자산이냐를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통제 가능하다는 것은 이러한 임대, 매각, 교환, 분배를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런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법적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법적 권리가 없다면 통제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임대나 매각이나 교환이나 분배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통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이 보장되어야 되죠. 그래서 무형자산에는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 무형자산의 인식,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추가적인 인식 조건 이러한 것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도 일부 있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라 그러면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개발 단계에 있는 개발 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개발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는데,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우리가 비용 처리합니다. 단기의 손익계산서로 연구 개발비 해가지고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개발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산 처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무형자산으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냐 개발 단계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구분이 애매한 것은 그냥 연구 단계로 봐야 돼요. 그냥 비용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우리가 인식하려면은 조금 까다로운 판단을 가지고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단계란 무엇이고 개발 단계란 무엇인가를 여기 다음 페이지 보니까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연구 단계,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이런 내용이 연구 단계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이든 간에 어떤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활동을 하죠. 우리가 뭐 품질관리 부서도 있고 연구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도 연구 단계의 활동이고,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의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자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이런 활동은 연구 단계 활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활동에서 나온 것은, 발생한 것은 전부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고요. 개발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개발 단계 비용 중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충족해야만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지 않은 것은 그냥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자, 어떤 것을 충족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자,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고,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해야 한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좀 어려운 표현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충족한 것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다 하는 겁니다.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다. 좀 쉽게 설명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좀 쉬운 용어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첫째, 생산 전에 또는 사용 전에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는 활동을 우리는 개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세 번째,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네 번째,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가 개발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개발비라고 하는 우리 무형자산 개정 과목 중에 B자로 끝나는 개정 과목이 딱 하나 있어요. 개발비.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개발비, 판매관리비나 뭐 이런 비용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산이죠. 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면 무형자산의 종류 나오잖아요. FAT 1급 교재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서는 영업권. 자, 영업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과 내부 창출 영업권이 있을 수 있는데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매수나 합병이라는 사업 결합 시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업 간에 합병을 할 때 그 합병을 하는 기업이 그 합병을 당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급하는 돈이 자본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거, 그것을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에서는 중요한 것은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내부 창출은 여기 개발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밑에 나오는 개발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산업재산권, 이건 내부 창출한 것들이죠. 물론 외부에서 구입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회사 내부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특허권을 우리가 특허를 획득하면 그 특허권이라는 산업재산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 상표권, 이것이 다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들입니다. 이 네 개로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냥 이 네 개를 통합해서 산업재산권 이렇게 통합개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광업권.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광업권이 그 회사의 아주 중요한 무형자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독점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광업권이라고 그러죠. 광업권이다 하면 국가를 상대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계약에 의해서 그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죠. 광업권. 그 다음에 개발비, 아까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입니다. 신제품과 신기술 등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하죠. 컴퓨터에서 쓰는 프로그램. 그래서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들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을 밑에서 보면은요. 먼저 상각 기간에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유형자산은 뭐 20년을 초과할 수 없더라든가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있어요.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20년을 초과했어도 상각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것은 있다. 관계 변명에 의해서 상각하는 경우는 예외가 있다. 자, 상각의 시점은 그러면 무형자산은 언제부터 상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하게 되는 때부터 상각을 하면 됩니다. 그 무형자산을 사용 가능하게 되는 때부터. 자, 상각하는 방법은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정액법을 대부분 써요. 반드시 정액법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해서 쓸 수 있어요. 정률법도 쓸 수 있고 생산량 비례법도 쓸 수 있는데 그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에는 잔존가치가 존재하죠.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원칙이다.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잔존가치 없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런 좀 특징적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상각을 할 때 차변의 개정 과목이 감가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썼죠. 네, 여기 밑에 나오네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는군요. 네, 감가상각비 여기서 차변도 다릅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예요. 개정 과목이 다릅니다. 두 개가 다 판매관리비는 같아요. 같은 판매관리비입니다. 자, 근데 대변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차감 계정을 가지고 간접 상각을 하는데 무형자산은 직접 차감을 한다. 직접. 그래서 무형자산에서 직접 자산 감소를 시켜버려요. 차감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개발비, 영업권, 자산 계정 과목을 대변에 바로 기록한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무형자산은 직접 차감한다. 유형자산은 앞에서 간접적으로 이 차감 계정을 이용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차감을 하고 있죠. 회계 처리가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 정리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의 개정 과목들 임차보증금, 전세권, 장기외상매출금, 장기성 받으름 이런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과 이건 다른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을 다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유형자산에 좀 많이 있었어요. TAT 2급에 추가되는 내용은 유형자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FAT 1급 교재보다 더 추가될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유동부채라는 것은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성 부채를 우리가 유동부채라고 하죠.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것들이 유동부채였습니다. 다음 비유동부채. 자, 비유동부채에서는 이 사채에 대한 것이 말이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FAT 1급의 시험에서는요, 사채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는 단계의 회계 처리까지 거기까지가 출제 범위라면 TAT 2급은 사채 발행 이후에 만기 때까지 이자를 지급할 단계의 회계 처리,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회계 처리,
예.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 회계 처리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이 사채가 발행한 회사가 사채죠. 우리가 이 사채를 매입한 회사는 개정 과목이 사채가 아닙니다. 뭐 만기 보유 증권이라든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가 이걸 구입하는 회사는 자산이죠. 근데 발행한 회사가 부채죠. 사채. 자, 그래서 사채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는 그 이후에 회계 처리들까지 좀 정리를 하겠는데 이거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다 FAT 1급 교재에 있었던 거예요. 자, 사채의 흐름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지금 사채예요. 자, 사채는 어떤 회사들이 하냐면은 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사채를 발행합니다. 대개 은행에서는 차입을 하면은 1년, 뭐 길면 2년 이렇게 단기간 돈 빌리는 건 은행에서 하는데요. 3년 이상 이렇게 빌리려면은 은행에서는 이렇게 길게 잘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과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식이 가장 장기간의 자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주식 발행. 주식 발행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는 주식 말고도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채무증권의 이 사채는 바로 채무증권이고요. 이 채무증권을 누구한테 발행하느냐? 사채권자들, 투자자들한테 발행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래서 현금이 사채권자에서 이제 회사로 넘어옵니다. 돈이. 그러면 이제 회사는 이 투자자들에게 투자회사에게 사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주죠.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이렇게 줍니다. 사채권자들에게. 정해진 날짜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 번. 사채권에 기입된 대로.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은 그 액면 금액을 돌려줍니다. 액면 금액을 상환하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발행한 회사와 투자한 회사 간의 현금의 흐름이 이런 그림과 같다. 뭐 어려운 그림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 액면 금액이라는 건 뭐냐? 액면 금액이라는 건 그 사채의 표면에 기재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사채 표면에 기재된 금액. 그래서 이 액면 금액이 만기일에 그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액면에 표시된 금액을 만기 때 돌려줘야 됩니다. 발행한 회사가.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액면 이자율은 사채에 적혀있는 이자율을 말하고요.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시 이자율 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에 쓰느냐면은 아까 이자를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자를 지급할 때 바로 액면 이자율이 약속된 이자율이에요. 은행 금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 약속한 이자율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자 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현금 이자,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를 우리가 현금 지급 이자라고 하는데, 이 현금 지급 이자를 계산할 때 아까 여기 액면 금액이 있었죠? 그 액면 금액에다가 표시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현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 대중들이 사채 구입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장 이자율은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과 항상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다를 때 사채는 할인 또는 할증을 해서 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때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표는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그 종류가 되겠는데, 발행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할인 발행, 액면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할인 발행은 언제 하는 것이냐? 이자율을 봤을 때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할인 발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할인 발행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액면 그 표시 금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00만 원짜리 만약에 사채가 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짜리 사채에 표시한 이자율이 5%라고 우리가 표시했는데 시장 이자율은 8%라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사채, 우리 회사 사채를 투자자들이 안 사겠죠. 시장에다가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가 8%인데 우리 회사 사채를 사면 5% 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보상해 줘야죠. 사도록 보상해 주는 방법은 100만 원짜리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90만 원에 10만 원 깎아서. 그럼 90만 원에 그러면 이 사채를 사라. 그리고 이자는 100만 원에 대해서 5%씩 3년간 지급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10만 원을 할인한다, 20만 원을 할인한다 하는 것은 이제 뒤에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네. 그러한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할인을 얼마 해야 결국에 투자자들이 시장 이자율로 우리 회사 사채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그 계산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액면 발행을 하는 경우는 이 두 개의 이자율이 같을 때 액면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시장 이자율보다 우리가 더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액면에 표시되어 있다면 우리 사채는 서로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리면은 더 싼 이자를 빌릴 수가 있는데 굳이 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비싼 이자를 쓸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할증 발행을 해야 되겠죠. 액면가 100만 원이지만 110만 원에 발행을 해도 산다 이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보장만 되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할인 발행, 할증 발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표시한 이자율이 높을 때는 우리가 우리 사채에다가 프리미엄을 얹는 거예요. 액면가로 팔 수가 없다. 좀 더 높게 파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증 발행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뭐 최근 한 5년이나 10년 전에 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요새는 지금 웃고 있다고 볼까요? 잘한 거죠. 왜냐하면 5년, 10년 전에는 이자율이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다 하는 것은 뭐 우리 이자의 시장은 뭐 바로 금융기관 아니겠습니까? 금융기관. 그래서 지금 예금 이자율이나 이런 것이 이 사상 최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오래전에 사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그 당시 이자율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자율을 계속 지금 보장받고 이자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을 하는 시점에서는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을 때는 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좀 좋은 투자 선택을 한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이자가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을 때에는
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해당이 됐죠. 왜냐하면은 지금 은행에 예금을 바로 집어넣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사채는 지금 과거에 굉장히 낮았을 때의 이자로 액면가가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이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채라는 게 장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3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사채 발행 시 발행회사는 사채 계정을 만기에 상환할 액면 금액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액면 금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뭐가 또 있냐면 자본금을 계산할 때 주식을 발행할 때도 자본금으로 기록하는 것은 액면가로 기록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사채라고 기록되는 것도 항상 액면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한다. 자, 보세요. 액면 발행한 회사는 10,000원짜리 사채 하나를 발행했다고 볼까요? 액면 발행했어요. 그러면 현금도 10,000원 받았고 사채도 우리가 10,000원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 할인 발행한 경우를 볼게요. 10,000원짜리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사채는 액면가로 항상 기록하니까 할인 발행이나 액면 발행이나 사채는 똑같아요. 그런데 돈은 얼마 들었냐면 9,000원이 들어왔어요. 할인 발행해서 1,000원을 할인했죠. 그 1,000원 할인하는 것을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차대변이 10,000원 똑같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대변에 있는 사채의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것은 항상 뭐예요?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은 9,000원인 셈이에요. 다음에 할증 발행을 보겠습니다. 자, 할증 발행의 경우는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했다는 것이죠. 시장 이자율이 우리 액면 이자율보다 낮으면 우리가 할증 발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사채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10,000원. 근데 돈이 11,000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할증 발행입니다. 그러면 1,000원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사채의 가산 계정 과목인데요. 여기다 1,000원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차대변이 11,000원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은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차감 계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고 사채를 할증 발행하면은 사채의 가산 계정으로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매입자 입장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 이렇게 그거 외에 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발행한 회사 부채로서의 사채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왼쪽의 분계에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까지는 FAT 1급 교재에 이대로 나옵니다. 네, 이대로 여기까지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액면 발행을 했을 때는 그냥 사채가 한 줄로 나와요. 그런데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사채 밑에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음수로 차감 계정이니까 여기다 숫자를 넣어보면 여기 사채가 10,000원인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00원으로 기록되고 여기는 9,000원으로 기록됩니다. 장부 금액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여기 사채는 10,000원인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장부 금액은 11,000원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상에 나타날 때는 사채가 할증이나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사채 밑에 차감 계정이나 가산 계정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네, 설명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요 설명은 여러분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요게. 네. 여러분이 몇 번 이것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읽어봐야 사실 이게 이해가 가요. 네. 자, 그러나 뭐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이걸 그냥 지금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한번 읽어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또는 할증 발행했을 때 아까 차감 계정이 생기고 가산 계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부 금액이 달라져요. 장부 금액과 우리 액면 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냐면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할증 발행 그 차금을 그 사채의 만기 기간 내에 결산할 때마다 상각을 해줘야 돼요. 없애줘야 돼. 없애주어야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똑같이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시켜야만이 만기 때 원금 10,000원을 딱 갚으면 사채가 제로가 딱 돼야 돼요. 이 얘기는 그겁니다, 사실은. 왜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을 왜 상각하느냐? 그걸 상각하지 않으면 아까 여기는 9,000원이라고 적혔고 여기 10,000원이라고 적혔고 여기 10,000원 적혔고 여기 11,000원 적혔단 말이에요. 장부 금액하고 액면 금액이 이게 서로 달라지면은 나중에 사채를 갚았는데도 재무상태표에 사채 잔액이 남아 있거나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더 많이 갚아요. 9,000원인데 10,000원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채가 마이너스 1,000원으로 나와 있을 거죠. 11,000원인데 10,000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원금을 상환했는데도 아직도 사채가 1,000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거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제거하면은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동일해집니다. 그 제거를 우리는 상각 또는 환입이라고 하는데 할증에서는 환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할인 발행했을 때는 그걸 상각이라고 하는데 그냥 상각 하나로 통일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상각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설명한 게 이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 어떻게 상각하는 것이다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상환기간 동안에 매 결산 때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을 함으로써 만기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 잔액을 0원이 되게 해야 된다. 그게 0이 되어야 액면가하고 장부 금액이 동일해져요. 0이 되어서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 왜 상각이라는 걸 하느냐?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을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상각이나 환입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론 시험 대비해서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 요 용어를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사채의 할인이나 할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유효이자율법. 답이 유효이자율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유효이자율이라 하는 것은 사채의 액면 금액과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다. 미래에 지급할 금액은 이자에다가 액면 금액까지 지급하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액면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약속한 이자도 지급하죠. 그 미래 지급 금액이
금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금액에 사채 발행 시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비용과 액면금액에 액면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비용과 의 차액을 상각시키는 방법이다.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 지금 이 계산을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지금 이 계산을 좀 이따 뒤에서 예제를 가지고 요 밑줄 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 이자 비용이 하나 있고,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 이자 비용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요 2번이에요. 2번. 여기가 지금 이자 비용이 여기 이것이 2번. 연간 총 이자 비용이라고 한 거, 사채의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이것과 요 2번에서 나온 요것과 이게 지금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과 쫙 긋고 액면 금액에 액면 이자율을 곱하여. 자,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이자 비용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자 비용이냐 하면은 여기 3번에 있는 이자 비용입니다. 3번에 가는 이자 비용. 여기 공식이 연간 현금 이자 비용 해가지고 사채의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채권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예요. 그러니까 요 3번의 이자율은 실제 지급하는 이자. 위에 거 이 이자율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 손익으로 가는 이자 비용. 달라요, 이렇게. 실제 지급하는 이자 비용하고 회사가 손익계산서로 보내는 이자 비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만큼씩 바로 차액을 상각해 나가면 나중에 딱 일치하게 돼 있어요. 저 만기 때까지 만약에 3년이다 그러면 3년간 이렇게 그 차액을 이 2번과 3번의 이자 비용의 차이를, 두 가지 이자 비용의 차이를 매년 상각을 하면 액면 금액하고 그 장부 금액이 일치해집니다. 그래서 총 이자 비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서 2번을 의미하는 거고, 연간 현금 이자 비용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3번을 의미한 거니까 총 이자 비용은 발행한 회사가 손익계산서로 보내는 이자 비용이요. 그 다음에 현금 이자 비용은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상각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상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구나. 유효이자율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해도 좋아요. 일단 그렇게 맞게 이해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긴 한 건데,
지금 보면 아주 더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그냥 나중에 보세요. 지금 위에 있는 이 설명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례를 보셔야 돼.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이제 해 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아신다기보다는 아하,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 사례를 가지고 상각하는 거,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